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인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실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의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차기 대권주자 행보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임기 시작 48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 개원식과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와 정치적 파장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 48일 만에 공식 개원했습니다. 30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 한자리에 모여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선서를 했는데요. 개원식에 앞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87년 9차 개헌 이후에 가장 늦은 지금 개원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 사실 취임사에서 개원사나 다름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개원사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습니까? 네, 박병석 의장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송구하다며 국민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21대 국회가 일 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상시국회를 열어 일 잘하는 국회 초석을 다지고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습니다. 또 어려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 설치를 요청했고요. 이와 함께 21대 국회는 소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의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럼 박병석 의장 개원사 주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그런 국회의 첫걸음은 소통입니다.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입니다.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우리 국회가 함께 짊어지고 덜어드려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코로나 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오늘 개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약 30분 정도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후 리포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지만 문 대통령은 협치와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요. 또 한국형 뉴딜 정책 성공과 조속한 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문 대통령의 연설이 펼쳐진 본회의장에서부터 달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 내내 경청하며 중간중간 박수를 쳤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낀 채 단 한 차례도 박수를 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후 각 당에서 낸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쟁을 끝내고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반면 통합당은 제1야당과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방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 잇따른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한 솔직 담백한 사과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국회 탓, 야당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은 협치를 강조했고 또 박병석 의장은 용광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개원식에 앞서 있었던 정부위원장 선출은 민주당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로써 이제 21대 전반기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모두 지금 민주당이 맡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보위원장에는 3선의 전해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은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회 등에서 합의가 된 거고요. 다만 오늘 선거에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위원장은 177표 중 176표를 받아 당선이 됐는데요. 전 위원장은 당선 직후 국정원이 진정한 국익정보기관으로 태어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정보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국회는 조만간 정부의 구성을 마치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오늘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회 개원을 축하했는데 개원식이 늦어지면서 연설문을 9번이나 고쳤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와 부동산 대책,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30여 분 동안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국회의 의미와 역할을 새겨보는 내용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 간 협치가 가장 아쉬웠다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 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어 정부가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면서 앞으로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의 국고를 투입해 관련 분야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뒷받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를 더욱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급한 최대 민생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3대 원칙을 이행하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며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이 21대 국회에서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중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열린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차기 대권주자 입지도 더 다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무죄가 7명으로 다수였고 반대 의견은 5명이었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을 부인한 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인데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서 진행되는데 무죄 취지의 상고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하고 국민께 더 충실한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차기 대선 주자 입지도 더 다지게 됐습니다. 안희정, 박원순에 이어 또 한 명의 대권 주자를 이룰 뻔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했습니다. 이 지사가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길 기대하고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이번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가 법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각종 혐의로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는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의혹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고소인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동기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성추행 의혹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사전에 이거를 알려줬는지 청와대가 알려줬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 대통령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가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한 데 대해선 성범죄를 조장한 의심을 받는 서울시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줬다면 이것은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의 고소인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고소인이라 쓸 수가 없고 법적 자기방어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당은 피해 호소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민주당이 박 시장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피해 호소인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이제 늦장 개원을 했는데요. 한 달 반이 지나서 공식 개원을 했죠? 네, 이제 48일 만입니다. 예,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뭐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도 있고 하니까 뭐 야당이 공세를 펼치겠네요. 네, 48일 만에 이 지각 개원한 국회 다음 주 내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일정으로 바쁘게 돌아갈 텐데요. 여야가 제일 먼저 격돌할 곳 바로 이 사흘간 진행될 국회 대정부 질문일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부동산 입법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통합당은 정부를 상대로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임했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 회장이 N번방 사건 수임 논란으로 사임한 것에도 집중해 여당의 인사 검증 과정 문제를 짚을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의 대형 악재로 떠오른 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 정부가 발표한 이 세금을 강화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입법, 민심의 주요 포인트로 보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후보자들마다 청문회 쟁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네, 인사청문회 대상은 주로 여당 쪽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는 줄곧 야당은 창을 든 공격수, 또 여당은 방패 수비수 역할을 맡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전국의 첫 번째 타자죠.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쟁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이미 피고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통합당은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도 의심스럽다며 함께 수사하고 진상을 파악하자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박 전 시장과 함께 일했던 여권 인사들도 조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3일 예정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과 이 병역 면제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선출됨으로써 사실상 구성을 완료한 정보위에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텐데요. 박 후보자의 경우 통합당이 통일부 장관이면 몰라도 이 국가정보원장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죠. 이 박 후보자의 군 복무 중 대학 재학 이 문제가 쟁점이고요. 박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지난 1965년 4월 육군에 입대해서 67년 9월 전역했는데 같은 기간인 65년 9월 단국대에 편입해 67년 2월 졸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박 후보자가의 군대든 대학이든 둘 중 하나를 가짜라고 보고 만약 대학이 허위 경력이라면 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맹공을 펼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틀 전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개원식을 하기로 합의했던 중요한 그 협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법안 심사 소위 늘리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 심사 소위를 늘린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일부 상임위에서 복수 법안 심사 소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또 소위 3개를 늘렸는데요. 통합당 측에서 이 전 상임위원장단을 포기하는 대신에 법안 소위에서 입법 제동을 걸겠다. 이런 쪽으로 원구성 협상 전략을 좀 튼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법사위와 정무위 등 8개 상임위에만 이 복수의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요. 예. 복지위와 문체위, 행안위 등 3개 상임위에서도 법안 소위를 하나씩 더 늘렸습니다. 이 3개 상임위는 현재의 현안과 아주 밀접한 상임인데요. 복지위는 코로나19 사태와 문체위는 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을 다루고 있고 행안위는 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를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수적으로 밀리는 이 열세를 법안 소위에서 극복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상임위 전체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법안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국회법을 통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민주당의 입법 제동을 걸어보겠다는 겁니다. 아하. 이 쟁점 법안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예 이 상임위 내에서 총력 저지해보겠다는 건데 현재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소위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예. 따라서 소위원장도 전부 공석이고요. 이 소위원장을 야당이 많이 맡아서 대여 견제를 하겠다. 통합당은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장 대신 그건 포기했으니까 이제 네. 소위위원장을 맡아서 하겠다 이런 네, 얘기군요. 예. 네, 법안 소위에서부터 견제하겠다. 야당의 전략이 이렇다는 건데요. 소위 의결 방식이 논란의 불씨가 될 것 같다면서요? 네, 법안 소위가 이 주목을 받으면서 소위 의결 방식을 놓고 여야가 또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그 법안 소위 운영 원칙인 만장일치제를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에 다수결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통합당은 그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상임위별 법안 소위 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이 사실 상임위 법안 소위의 이 만장일치제 의결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법 57조와 54조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대 국회부터 소위는 줄곧 만장일치로 법안 심사 의결을 해오면서 국회 관행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민주당이 이 소위 의결 방식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서 만장일치제 대신에 다수결로 의결하자는 겁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까지 5만 건이 넘는 법률안을 처리하는 동안에 법안 소위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이 다수결로 처리한 법안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위 의결 방식을 민주당 의견대로 다수결로 이 법으로 명시한다면 통합당 측의 반발은 지난 원구성에 이어서 또다시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통합당은 이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지 실상은 국회와 야당을 이 무력화하는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운영위원회에서부터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 가지고 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 전날에 비해서 전날은 위로라는 표현을 쓴 것에 비해서 진전을 하긴 했지만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또 표현을 해가지고 또 다른 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박 시장을 고소한 이 전직 비서를 두고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이 정치권이 공방을 좀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먼저 여권에서는 어제 일제히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에 이어서 당 젠더폭력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 피해 호소라는 표현은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도 썼는데요. 어제 자신의 SNS에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는 표현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단체 입장문에 피해 호소 여성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시도 어제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란 표현을 써서 그렇더라고요. 대변인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더욱 논란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반발했는데요. 통합당 내에서의 이 비판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또다시 2차 가해적인 그런 행동이 나온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그러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일본 정부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모두 피해 호소인인가? 네, 피해 호소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주장인데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지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다른 미투 사건에서는 쓰이지 않았던 표현이라 이런 논란이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법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오늘 한 시민단체가 이해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할 뿐이라는 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했다며 이 대표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기념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악화의 요인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해외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노동 생산성 증가율 하락을 꼽았습니다. 특히 GDP 대비 200%가 넘는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늘리라고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배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완화시킨 어떤 지역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지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신세대 산업, 새로운 기술, 핵심 역량을 축적해 가는 것을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지식재산 사업화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와 성과에 따라 지출의 삭감과 증액을 심사하는 지출 검토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지고 탈동조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의 패러다임을 차지할 때입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당원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대표가 대선 출마 등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은 2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민주당 중앙위는 또 8월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치르기 위한 당원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한편 오늘 중앙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미향 의원과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임위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조사하기 위한 상임위 소집을 마지못해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일하는 국회와 전혀 맞지 않다며 제대로 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가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헌정대상 선정위가 현역 의원, 언론사 추천을 받아 지난 4년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했으며 제1회 수상자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4명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16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21대 국회 개원식에 있었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서 개원 연설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개원 연설이자 역대 가장 늦은 개원 연설로 기록됐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저런 사연 속에 개원 연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이후 9개월 만에 국회 연단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열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를 찾은 것은 7번째이지만 개원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시작 48일 만에 이뤄져서 역대 가장 늦은 개원 연설로 기록됐는데요. 1987년 개원 이후 치러진 8번의 국회 개원식에서 모두 현직 대통령이 연설에 나섰지만 임기 시작하는 날 개원 연설을 한 사례는 13대 국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15대 국회 때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늦게 입장하면서 개원 연설까지 약 8분 정도 공백이 생기는 해프닝이 있었고요. 16대 국회 때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입장할 때 여야 모두에게 환영과 박수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 때는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종결된 직후에 18회 국회 때는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살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당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 개원 연설을 진행했고요. 20대 국회 때는 국회 개원을 먼저 하고 나흘 뒤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마다, 국회 때마다 국내외 여건이나 여의도의 분위기는 달랐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개원 연설을 통해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과연 이 당부를 실현해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에 열리고 있던 시각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진 또 한 곳이 있었죠. 바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전 과정이 TV와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되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 상실 위기를 면하고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번 최종심의 선고 과정은 TV와 대법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법원 조직법 59조를 보면요.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 들어오는 장면까지만 공개되곤 했는데요. 법정의 모습이 대체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사법 불신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재판장이 허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도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이외 각 법원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오늘까지 모두 5차례 허용이 됐는데요. 3심인 대법원의 선고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이번이 2번째였고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년 7개월간 이어졌던 재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고소, 고발과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으로 꽁꽁 묶였던 이 지사의 정치적인 입지도 함께 날개를 달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일각에서 미니 대선급이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판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각 후보군의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10명 이상의 인물들이 거론되며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차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떠오르는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먼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따라서 현직 여성 장관들이 함합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의 지역구를 둔 박주민, 우상호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해운 전 의원 등 여성 후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용태 전 의원, 그리고 2011년과 2018년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요, 여권에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혜영 전 의원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후보로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총선에 불출마한 김무성, 김세연, 이진복 전 의원 등과 함께 현역 의원 중 조경태, 서병수, 장재원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함합형이 일찍 쏟아지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9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최종 낙점을 받게 될 후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주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일에다가 오늘 국회 개원식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지사 대법원 상고심 재판까지 있었는데 선 기자 어떤 거를 주제로 택했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21대 국회의원들 선서부터 좀 하고 의정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선서라도 하고 오늘 선서를 하셨어요. 예. 일단 반가운 마음에서 정상화된 국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면은 뭐 대정부 질의도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는데 이번은 개원식이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있었고 들어보니까 지난번 6월 5일에 계획했다가 이후에 9번이나 고쳤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개원 연설 비롯해가지고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이게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고요. 국회의원 선거를 4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국회 개원 연설, 뭐 축하 의미를 담는 거죠.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거의 뭐 한 10번 정도 계속 업데이트해가면서 이제 연설문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담고 있는데요. 뭐 부동산, 코로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협치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협치에 실패한 것 같다. 뭐 나한테도 책임이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본인은 대통령이 뭐 청와대 대화도 많이 했고 이렇게 국회 와서 연설도 많이 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좀 협치의 시대를 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하는 순간 야당 의석에서 이제 좀 이 야유 같은 게 좀 나왔습니다.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떤 21대 국회에 좀 원하는 것도 많고 절박감 같은 걸 갖고 연설을 했는데 야당의 시각은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원께서는 어느 부분에 눈이 갔습니까? 사실 저는 협치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제가 왜 안 쓰냐면 이 협치라는 용어가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협치의 의미와 야당이 생각하는 협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쓰는데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여당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생각하는 협치는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야당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협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달라요 뜻이 서로 그러니까 이게 협치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협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를 나열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원 연설이라기보다는 약간 시정 연설 비슷하게 지금 돼서 뭐 협치 얘기도 했고 부동산, 뭐 코로나19, 뭐 한국판 뉴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 그 투기를 바로잡겠다 뭐 이런 굉장한 의지를 보였던 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인상적이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뭐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또 부동산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되나? 뭐 이런 의구심과 함께 의지가 저 정도면 또 앞으로 몇 차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이상 안 나오는 확실한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섞어서 평론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 통합당 의원들도 모두 기립하면서 예의를 갖췄는데요. 하지만 규탄 리본과 검은 마스크 착용으로 항의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10가지 사안이라면서 최근 현안들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뭐 야당으로서의 저는 뭐 어찌 보면 최소한의 뭐 저항, 반대 의사 뭐 이런 거의 표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당 의원들은 리본 붙이고 다니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왜 팻말까지 들고 뭐 심지어는 기립도 안 하고 뭐 이런 것 이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약간 뭐 진일보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당의 눈에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뭐 꼭 저렇게 할 필요까지는 있었는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야당은 또 야당의 뭐 역할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이해해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마스크를 검은색으로 바꿨군요. 그러니까. 뭐 요새 검은색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뭐 이왕이면 좀 화끈하게 이럴 때 대통령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오히려 칭찬을 받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10시 반인가요? 좀 미리 뭐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중요한 일이 있나 그래서 기자들이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10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물론 대통령한테 물어볼 만한 것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 물어볼 만한 건데 좀 약간 엉뚱한 것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무슨
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이 뭐냐. 아니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아, 지금 박 시장 관련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윤미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아니 이걸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또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의장단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다 가져갔는데 뭐 법사위원장을 뭐 강탈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이 뭐냐? 아니 이걸 뭐 문 대통령한테 왜 물어보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이 어떤 정치 공세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특별 기자회견을 보면서 아 이게 21대 국회도 앞으로 참 이 간단치가 않겠구나. 그러니까 여당 대통령하고 여당은 당장 뭘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얘기를 많이 한 셈인데 야당에서는 시선이 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접점 찾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걱정이 글쎄 뭐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 야당은 늘 그랬던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투쟁적인 야당상을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뭐 10가지 물론 이제 그중에 몇 가지 좀 불편한 대목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를 문 대통령한테 뭐 요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야당상 뭐 이런 거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역지사지를 해본다면 과거의 그 투쟁적 야당의 면모에서는 미래통합당은 오히려 거기에 못 미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렇게 이번 오늘 16일에 개원식 합의했을 때 협상에 야당이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보니까 법안심사 소위 구성했더라고 보니까 3개를 추가했는데 이후에 논의 과정에서 소위에서 사전했던 의결 절차를 다수결을 할 것인지 기존의 관행처럼 만장일치를 할 것인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전 좀 약간 그 합의문 이런 걸 보고 약간 의아했어요. 아니 지금 국회 부의장도 안 하겠다. 위원장도 여당이 다 해라. 근데 법안 소위 위원장은 뭐 같이 하나씩 하자. 이게 뭐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그 법안 소위 위원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국회를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야당이 일단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래서 차제 그 야당목 상임위원장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그 야당이 후보를 내서 다시 좀 선출을 하고 국회 부의장도 그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21대 국회가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합의가 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추가로 좀 정치적인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결국은 이제 상임위원장을 야당 일부 가져가는 쪽으로 복귀시키자 뭐 그런 주장을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시각으로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게 그 순조롭게 매듭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 여야 간의 지금 합의와 뭐 이런 분위기 조성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협상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물론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시각입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 야당한테 민주당이 전혀 양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생각이고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야당을 모욕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어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그 어떤 섭섭함 같은 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여하튼 좀 뭔가 이 분위기 국면을 바꿔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저는 지금 그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풀려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가지고는 뭐 협상 전략의 무기가 될 수 없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예, 뭐 좀 별거 의미가 없다고. 별로 의미가 없다. 일반 국민한테도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한테는 관심은 없으나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이제 상임위원장을 다 뺏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당은. 네. 그러니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국회법 개정안 중에 그 소위도 다수결로 하자 뭐 이런 개정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까지 된다면 정말 견제할 수단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의 견제 장치
이런 정도로 미래통합당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가져가도 위원장이 여당이 맡고 있으면 그냥 뭐 소위에 회부를 안 한다든가 뭐 얼마든지 날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작은데 연연을 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협상 과정 옆에 있었으면 좀 그런 조언 좀 해주죠 그랬어요. 네, 7월 국회는 정말 첩첩산중이 예상되는데요.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공수처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예상되는데 가장 뇌관이 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공수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수처는 이제 7월 15일 날 발족하도록 올해 1월 통과된 법안에서 그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날짜가 지났어요. 지났는데도 지금 사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야당은 여전히 공수처법이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그 어떤 여야 간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아마 연내 출범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장 뭐 청문회 문제 뭐 이런 거야 뭐 그다지 그렇게 난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제 다른 문제들이 야당이 있죠. 공수적인 사안으로 삼고 있는 쟁점들 국회에서 꺼낼 여지는 없을까요? 아니 전부 다 꺼내긴 할 텐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3분의 1 정도 의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이런 부분을 아마 여당이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야당이 제대로 그 과거처럼 어떤 뭐 물리력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막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통과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의 의사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이 무기가 없죠. 일단 국회 시작하면 무력감 때문에 좀 고통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야 간에 물론 여당이 많이 양보해서 야당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 맞는데 야당도 지금 자존심 생각할 때는 아니고요. 이제 오기 뭐 좀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좀 여당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 부분도 여당이 지금 맘만 먹으면 법안 통과시켜서 아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추천 뭐 지금 의결 숫자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불행하죠. 여야가 이왕 지금 뭐 작년에 4+1에서 이제 여당하고 일부 야당으로 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이거 위헌이다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보내놓고 우린 그 나올 때까지 못하겠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뭐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야당이.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문제를 갖고 좀 정치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제가 지금 야당이 공수로 삼고 있는 사안 이번에 다룰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드렸었는데 이번에 경찰청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고소 관련 여러 가지 정보가 사전 누출 오갔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야당이 삼겠다라고 하는데 정점화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 뭐 질문은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야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궁을 할 텐데 문제는 새롭게 경찰청장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럼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 뭐 제대로 파악이나 되겠습니까? 대신 그래서 증인들, 참고인들은 뭐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부르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쪽에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 청문회장을 예. 그 증인 참고인들 불러서 추궁하는 장으로 변질시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당 측에서. 그렇게 된다면 야당의 그런 목표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 상식적으로 경찰청장 새로 임명하는 인사청문회 하는데 거기에 무슨 박원순 사건의 증인을 부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네. 또 이 문제는 좀 야당에서도 아마 수위 조절을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이 사건이 여당에는 엄청난 악재 맞아요. 그런데 야당의 호재인가요? 이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고 여당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 이런 권력자들의 어떤 정범죄 이런 거, 또 구조적인 문제, 또 어떤 젠더 문제에 대한 어떤 세대차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납니다.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놓쳤죠. 네. 그래서 지금 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오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뭐 저 비슷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저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도 이제 그 제사들도 그 안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아마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상한홍 기자는 오늘 보니까 야당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아쉬움을 많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생각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당의 악재면은 그 자체로 반사이익을 야당이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네, 거죠. 국회는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 대정부 질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최 의원께서는 뭐 그거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그렇죠.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제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국회 개원 연설과 같은 시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결국은 무죄 취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지사직 유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지사직 유지 자체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 이게 이제 뭐 여당 내의 어떤 뭐 대권 후보 이제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길게 보면 2022년 대선 구도와도 연관돼서 굉장히 깊고 먼 파장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의 이제 파기환송 난 것이 이재명 지사 개인과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개인은 뭐 이제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날개라는 표현까지 쓰십니까? 왜냐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낙연 의원은 약간 좀 하락세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승세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 그 대법원 선고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그 계기로 해서 아마 이재명 지사는 그 심하게 얘기하면 뭐 근접하거나 아니면 역전 가능성까지도 지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아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 한 뭐 9월이나 10월쯤에 대개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낙연 의원의 어떤 그 독주 이 구도는 깨질 가능성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그렇게 보세요? 명백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 파장. 뭐 아무래도 이제 족쇄가 풀렸으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맞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낙연 전 총리 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안도를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그렇지 않아도 좀 그동안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독주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가면 이제 과거에 옛날 한나라당 때 이명박 서울시장 박근혜 대표 이렇게 쌍두마차 체제 또는 뭐 두 대의 기관차 이런 표현을 썼듯이 이낙연, 이재명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그 대선 때까지 레이스를 끌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개인 간의 경쟁에서는 조금 유불리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지금 이낙연 총리가 꺾일 가능성 별로 없어요. 뭐 격차가 뭐 지지층이 좀 다릅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하고 좀 같이 갑니다. 대통령 인기가 좋으면 이낙연 전 총리도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이재명 지사는 좀 달라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딛고 있는 기반도 약간 다르고요. 지역도 물론 다르고 또 출신도 다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약간 엘리트 출신이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는 약간 좀 어떤 비주류 출신이고 그래서 약간 또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거꾸로 오늘 만약에 이게 경기지사가 그냥 낙마를 해버렸다면 굉장히 그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난감했을 것이다. 우리 뭐 순방시한의 관계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약간의 이제 서로 간의 전망과 진단에 조금 뭔가 좀 다르군요. 서로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낙연 의원 진영에서 아마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긴장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 판세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지금 여당의 몇 달 전부터 이제 계속 정당 지지도도 좀 빠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주 급속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평가 긍정 부정이 뒤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지사까지 날아갔다면 급전직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렇지 않은 걸로 일단 버텨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이제 좀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울시장, 부산시장까지 내년 재보선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사실은 인구 1,000만의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재보선을 만들었다. 그럼 그건 정부 여당에 엄청난 책임이 돌아오는 건데. 그런 문제를 종합했을 때 지금 보면은 최근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하락한 상태고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 부정이 역전된 상황인데 민주당이 새로운 뭔가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지금 사실 재보선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또 일반 국민 마음도 이 박원순 시장 사건 때문에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자,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고전이 예상되군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쉽사리 재보선 얘기 못할 겁니다. 지금 그 부동산 때문에 화가 났죠. 박원순 시장 때문에 충격받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기껏 뭐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유권자 민심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오판할 가능성은 별로 좀 없다고. 네. 글쎄요, 뭐 저도 그 크게 의견이 다르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당원을 보면 사실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민주당은 후보 자체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할 계제가 아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문제나 박원순 전 시장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임기 말에 다가와요. 그렇다면 아마 이거에 대한 반전을 기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먼저 한 줄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줄 논평을 뭐로 했냐면 3년의 실패 언급 없는 개원연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정부 3년이 다 실패한 거냐 이제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뜻은 그게 아니고 오늘 이제 협치 얘기와 부동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협치? 아마 그동안 3년 동안 협치 실패했다고 문 대통령도 인정했어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22번째 대책이 나왔으면은 결국은 실패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한 것 아니겠는가? 이래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성 기자는요. 일단 국회가 이제 정상화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제 야당목 국회 부의장 맡고 야당목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 이렇게 맡는 게 좀 더 국회 정상화가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재보선도 중요하고 다음 대선 중요하겠죠.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그런 모임이니까요. 그런데 선거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그 위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의 권력 경쟁보다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걸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성한용 안개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제헌절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에 낮부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두 분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협치. 오늘 박병석 의장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기 위한 소통을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말 소통, 협치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보면은 늘 구호에 그치고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제는 구호만 협치, 소통,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게 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좀 문제에 대한 해법을 던지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